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제 오늘 제 채널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의 이 댓글들을 보았고요.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잠시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주제가 있어서 이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댓글을 보시면 다우월드님, 오늘 5천만 개의 마그 지갑 주소에 옮겨진 것을 보고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다. 추적을 해보니 코어팀 지갑 주소에 620억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건 코어팀에서 채굴한 건가요? 24시간마다 버튼을 눌러야 채굴되는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 620억 개를 보고 중앙 시스템에서 마음대로 수량을 입력하고 엔터 버튼을 누르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궁금합니다. 620억 개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관련 동영상이 있다면 링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일단 이 코어팀 관련 주소들이나 파이 코어팀의 물량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는 여러 차례 제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파이 코인은 발행 코인이죠. 그래서 최대 발행량 1000억 개를 이미 발행을 해서 코어팀 물량으로 200억 개와 커뮤니티 물량 800억 개를 미리 발행을 해 놓았습니다. 이 GDL3 주소가 이 파이코인이 발행된 이 시작점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의 물량의 200억 개는 이 GAOD 지갑으로 모두 이동됩니다. 그리고 이 GAOD 지갑은 약 10,000개 정도 해당되는 각 개별의 지갑으로 다 쪼개져서 이 락을 걸어놨습니다. 이 락을 걸어놓은 이유는 백서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코어팀의 200억 개 물량을 한 번에 푸는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커뮤니티가 가져간 비율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이 락을 풀어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고, 그래서 코어팀의 물량을 보면 GAOD 지갑의 현황을 보시면요, 이렇게 잘게 쪼개져서 분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물량 800억 개를 받은 이 GCDI 지갑도 이렇게 각자 나뉘어져 있는데요. 채굴로 나뉘어지는 650억 개와 또 재단 및 커뮤니티 개발용으로 사용될 100억 개, 유동성 풀에 사용되질 50억 개 이렇게 각자 나뉘어져 있고요. 이 물량들은 지금 제대로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채굴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650억 개 관련 지갑의 이동입니다. 여기서 650억 개는 GBQQ 지갑으로 이동을 해서 파이오니어들에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밸런스를 보면 650억 개가 아니고 약 626억 개 정도의 밸런스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약 24억 개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이미 되어서 나뉘어졌거나 각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KYC를 통과하고 지갑을 생성받고 또 마이그레이션 1차 물량을 받을 때 바로 이 GBQQ에서 바로 코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지갑이 바로 또 있는데요. 그것은 GABT 지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이 여러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이 계정들을 모아서 다 준비가 되면요, GBQQ에서 5천만 개와 같은 큰 물량을 따로 모아서 이 GABT 지갑으로 옮기게 되고요. 이 GABT 지갑에서 우리 개인의 각자 지갑에 마이그레이션 물량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이 질문자분의 댓글처럼 코어팀 지갑 주소에 620억 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건 코어팀에서 채굴한 건가요? 24시간마다 버튼을 눌러야 채굴되는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의 보상 방식과 파이와 같은 발행 코인의 보상 방식을 조금 혼동하신 듯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대 발행량 2100만 개를 미리 발행을 해 놓은 게 아니고 10분마다 블록을 생성하게끔 경쟁을 시켜서 그 블록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채굴자들에게 이 비트코인을 분배해서 보상을 줍니다. 그런 작업 증명 방식은 이미 첫 블록이 생성되었던 2009년부터 미리 다 짜여진 수학 공식에 의해서, 즉 약속에 의해서 쭉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적이고 완벽한 수학 공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2009년에 이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 개발자였던 사토시 나카모토는 본인 컴퓨터와 또 몇몇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한동안은 본인들끼리 블록을 길게 생성을 해내어서 타인으로부터 쉽게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즉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사토시 혼자 무려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초기에 보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 할지라도 다 이 알고리즘의 딜레마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완벽한 탈중앙화라는 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렇게 비트코인 최대 발행량 2100만 개의 이상을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지,
이 약속을 절대적으로 깨트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노드 이 운영자들의 합의를 다 받아낼 수 있다면 이 비트코인의 코드를 업데이트해서 이 비트코인이 10억 개이든 100억 개 이상이든 언제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비트코인 채굴자이고요. 이미 여러분 지갑 속에 비트코인이 수십 개가 있고 또 이것의 가치는 2100만 개가 절대 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희소성에서 나온 것임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노드 운영자들과 함께 합의를 하고 코드를 변경하고 비트코인의 발행량을 갑자기 2배 또는 10배 이렇게 증가시킬 그럴 의도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되자면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비트코인에 엄청난 가치 추락이 있을 겁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찾기 힘들 겁니다. 원래는 2100만 분의 1이었던 이 희소한 비트코인이 미래에는 언제든지 21억 분의 1 코인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신이 생기게 되면 또 멀지 않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2100억만 분의 1의 코인으로도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즉 아무도 이 비트코인을 소유를 하고 싶지 않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실은 커뮤니티의 합의들로 코드 변경이 가능은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본인들의 코드를 변경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로 또 해커들이나 악의적인 공격자들도 비트코인을 함부로 존복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노드를 반 이상, 즉 51% 이상 이 연산력을 제어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의 이 장부를 조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컴퓨팅 파워를 얻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에너지와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거의 국가적 이상의 이 준비 과정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킹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과연 득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악의적인 공격자들에게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넘어갔다라는 소문이 돌자마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폭락을 하거나 가치가 0에 수렴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해커들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했지만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채굴할 에너지가 있다면 이 비트코인의 정상적인 채굴 방법에 참여를 해서 비트코인의 보상을 얻는 쪽이 훨씬 더 이득이 될 것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을 보면 사람들의 각 이기주의, 절대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심리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보안성은 점점 강해지고 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작업 증명이 아닌 이 파이와 같은 발행 코인도 흡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파이는 발행 코인이라서 이 GDL3에 모두 발행을 해 놓았지만 여기서 투명하게 락업을 할 물량은 다 다른 지갑으로 보내어서 락업을 해놓고 커뮤니티에게 나눠줘야 될 물량은 다른 곳으로 보내어서 참여 방법에 따라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이 댓글처럼 버튼을 누르면 채굴이 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여기 보이는 채굴량이나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어떤 연산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지갑으로 바로 들어가는 코인의 양이 아닙니다. 파이 보상은 참여자님이 보상을 받기 위해 파이 앱에 접속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참여도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노드 참여나 어닝팀의 현재 채굴률을 계산을 해보고요. 유틸리티 참여도, 또 락업의 비율 등등을 고려해서 그날의 보상량을 지급해주는 그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수치가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닝팀의 보상은 결국 그 어닝팀들이 KYC를 각계적으로 통과를 해야만 그 보상이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 앱의 상단에 보이는 수치는 실제 여러분들이 받을 파이코인의 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연산과 계산이 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받는다라는 의미를 이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과 파이코인의 이 발행 코인의 이 차이점을 좀 더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파이의 블록체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나 이더처럼 모두 장부가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이코어 팀이 여기서 아무 곳에서나 파이코인을 엔터키를 눌러서 발행할 수는 없고요. 이 역시 블록체인의 노드들이나 커뮤니티의 합의 아래 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코어팀이 이미 200억 개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200억 개의 물량을 더 찍어내어 본인들이 총 400억 개의 물량을 소유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앞으로 벌어질까라는 것인데요. 당연히 신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파이 가격은 엄청나게 폭락을 할 것이고 가격뿐만이 아니고 블록체인이 지켰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룰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어떤 비용을 들여서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픈 메인넷 시대고 탈중앙 노드에 의해서 이것이 돌아가게 되면요. 코어팀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어떤 추가적인 코인을 발행하거나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노드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물량에서 파이코인의 물량을 더 발행을 하는데 찬성하실 분들이 현재 계신가요? 이렇게 되물어 보신다면
아주 심플한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희소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죠. 코어팀의 물량 20% 때문에 코어팀이 부자가 될 것이고 일반 유저는 들러리일 뿐이다. 이런 이론은 파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프로젝트, 블록체인에 똑같이 공존하는 이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사토시가 정말 본인의 이익에는 사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공익만을 위해서 이것을 개발을 했을지, 그렇게 블록체인을 만든 것이라면 왜 본인 물량의 110만 개는 소각이 되지 않고 일단 본인만 자취를 감췄는지 한번 의문점을 던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트의 초기 물량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재 12년 만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고래들의 물량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물량들이 앞으로도 이게 사토시 물량과 관계없다라고 보장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도 이런 신뢰 이슈가 항상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개발자들, 참여자들, 노드 채굴자들 모두 개인의 이익을 보고 움직이는 객체일 뿐이고, 대신 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의 정당성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것이 아름답게 아니면 적당하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하고 증명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이코어 팀이 200억 개 물량으로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함도 저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수많은 탈중앙 이론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게 코어팀의 몫이고요. 그것을 우리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어팀의 200억 개의 물량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은 가끔 이런 기사를 보실 겁니다. 예를 들어 시바이누 900만 원 투자로 400일 만에 7조 원 된 거부 등장,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7조 원을 수익화했다라는 게 아니고 7조 원에 해당되는 이제 시바이누를 홀딩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겠죠. 결국 이 정도의 시바이누를 홀딩한 홀더들도 딜레마는 똑같이 존재합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은 했지만 결국은 이것을 현금화를 하려면요, 거래소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요. 엄청난 유동성이 받쳐줘야 이 시바이누 토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한 100억 정도를 매도 물량을 내놓다 보면요, 시바이누 가격은 엄청나게 폭락을 할 것이고 커뮤니티에 퍼드가 나오거나 또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물량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래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물량을 다 던지지는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시장에서는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파이코 팀의 200억 개의 물량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코인으로 현금화를 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스캠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은 가격에 큰 충격이 올 정도의 매도세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개발팀이 본인들의 물량을 시장에 다 던지고 떠나는 현상을 우리는 러그풀 스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파이가 과연 4년, 5년 이상의 이러한 노력을 해놓고 시장에 과연 그런 러그풀 스캠을 할지, 그런 프로젝트로 여겨질지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다른 옵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어팀끼리 어떤 불화가 있을 경우 가격 폭락을 예상하면서도 대놓고 조금씩 시장에 큰 물량을 판매하는 행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리플의 제드 맥켈럽이 그런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드 맥켈럽이 리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코어팀의 물량 200억 개 중 본인에게 돌아간 이 90억 개를 8년 동안 에스크로 언락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시장에 매도를 해버렸는데요. 때문에 리플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 중 하나였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쉐어를 가져갈 파이의 니콜라스와 청다오도 그런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현재로서 얼만큼 높을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 파이 앱 광고 업데이트가 있었던 것 모두 아실 겁니다. 우리는 파이 앱을 보면서 하루에 한번 채굴 버튼을 누르면 예전에는 광고가 떴었는데요. 그리고 이 광고는 2주간 꺼놓는 버튼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버그로 인해서 한번 이걸 꺼놓으면 광고가 다시는 뜨지 않았던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물론 사용자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것이었겠죠.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ICO를 해서 본인들이 발행한 코인을 일단 VC에 떠넘기고 또 그 투자받은 자금으로 일단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파이코 팀은 이런 투자를 전혀 받지 않고 ICO나 프리세일을 진행하지 않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면요, 부족한 이 개발 비용,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파이 앱에 광고를 삽입해서 충당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생태계 초기에 커뮤니티에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끌 수 있는 좀 자율적인 옵션까지 마련을 해놨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파이오니어가 이 광고를 봐주지 않았고 광고를 대부분 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약간 버그가 있어서 한번 꺼놓으면 영구적으로 광고가 다시 재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고 업데이트가 뜨기 전부터 코어팀에서는 지출이 너무 많고
수익이 부족한 것에 대한 내부의 고충이 있었다라는 여러 정보들을 따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미 10월 4일에도 이러한 정보를 받았었고요. 이때는 우리가 보았던 파이 광고 업데이트를 보기 전에 날짜였습니다. 코어팀은 50명 이상의 이제 개발자, 서버 비용, 개발 비용은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광고로 들어오는 수익이 없다, 이런 고충을 한번 내부 회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광고 기능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완전 찌라시만은 아니었구나, 저는 이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건 판단 기준이 되겠죠. 중요한 건 코어팀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코인들을 다른 곳에 판매를 하거나 또 파이코인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개발을 함에 있어서 조금은 더 쉽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옵션들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들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개발팀의 도덕 의식 정도를 한번 개인적으로 다 평가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프로젝트가 몇 년에 걸쳐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 이거를 평가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